문학은 개뿔. 문학은 개뿔. 7회 신영철이 허락한 독서. 안녕하세요. 문학은 개뿔 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아입니다. 부기씨, 학부 때 평론가 좋아했다면서요? 아이, 흑역사인가요? 그땐 평론에 되게 관심 많았어요. 음, 그리고 등단을 하고 싶었는데 평론으로 등단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더더욱 평론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평론은 창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기씨는 좀 다르더라고. 영화 씨는 창작이라고 하면 이제 시, 소설, 시인, 소설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동화 작가. 아무튼 저는 좀 문학 창작 쪽으로. 작품을 직접 쓰는 사람. 근데 그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작품을 쓰는 거랑 평론을 쓰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같은 창작이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몇 평론가들 글을 과제하면서 보다가 되게 좋은 비평들을 보고 나면 평론도 창작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좀 작품을 직접 쓰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좀 평론은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뭐야? 도전해볼 만만해서 수- 좋아한 거네. 아니에요. 아니, 뭔가 나도 약간 공부로 성취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시소설 이런 거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평론은 좀 손에 닿겠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꼬였어. 아니 근데 그랬던 부기 씨가 오늘 회차 제목에 대해서 아이디어 낸 거는 신영철님 청취 금지 이런 거. 대단한 문학의 수호자 납시셨네. 이거 다 제 생각 아니잖아요. 부기 씨 생각이잖아요. 네, 뭐, 고나리질하지만 내 맘대로 읽을 거야. 응.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저도 이제, 응. 이게 이제 탈덕의 증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과 문단의 평론가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평론 또는 평론가에 대해서 별 애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탈덕할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부기 씨는 굉장히 또 이쪽으로 또 탈덕을 심하게 하셨나 봐요. 되게 실망감이 큰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국문과 다니면은, 과제 하다 보면은 평론가 글들 읽게 돼요. 영화 씨도 그거 많이 읽고 과제 했잖아. 근데 난 이름은 본 적 없어. 그냥 이제 소논문 같은 거 써야 되니까 그 출처를 그냥 한다는 의미 말고는 뭐 이 사람의 평론이 좋구나, 내가 다음에 이 사람 걸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대학원 가서 좀 과제를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평론가가 신영철 평론가였어요. 신영철 평론가는 유명하죠. 문단 권력의 핵심인 메이저 출판사 문학동네의 편집위원이고요. 과제하면서 이 사람을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것도 당연하죠, 사실은. 가장 많은 지면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과제도 이렇게 참고 문헌을 달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어야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쵸. 이제 비판의 의미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보통 신영철 평론가가 쓴 글을 읽고 생각도 되게 넓어진 게 많았고 이런 말을 좀 하기 싫다. 수능 공부만 딱 하다가 이제 갑자기 딱 국문과 들어가면은 국문과에서 좋다고 하는 작품, 국문과에서 잘 쓴다고 하는 작가, 그리고 대단하다고 하는 평론가, 좀 이런 사람들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갑자기 내 생각이 생기기 힘들고. 그렇기는 하죠. 갑자기 그런 거 생기기 힘들고 좀 다른 사람들 걸 참고하게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문과 저학년 때 영향이죠, 사실은 이게. 국문과 저학년 때 영향, 영화 씨도 아직도 영향 받고 있잖아요. 그쵸.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결국 대학원 가게 된 것도 거기서부터 나왔을 것이고. 아니 뭐 문단은 좀 다를 것 같다고 뭐 최근까지 생각해놓고서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문학은 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세상을 뭐 구하지는 못해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게 문학의 힘인 줄 알았지. 아 그럼 우리 그 외우고 있는 문장도 있잖아요. 뭐 있죠. 문학은 고독한 백조의 최후의 노래다. 참, 이 문장은 참 잘 썼잖아요. 그쵸? 뭐 여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영화 씨보다는 제가 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제가 좀 열을 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앞서 말한 회차들에서 뭐 등단이나 문단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점들이 저는 이 한국 문학의 평론 문화, 여기에서 많은 게 골마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저는 사실 옛날에는 평론가가 그 문인들 사이에 끼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저한테 문의는 실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고 평론은 좀 거기에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론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뭐 국문과가 아니면 더더욱이나. 근데 실제 문단 내에서는 평론가의 권력이 굉장히 크죠. 그쵸. 네, 이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강사로 강의하러 오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평론가가 힘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문단에서. 그래. 그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접해가지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인들이 술자리를 가지면 제일 상석에 평론가가 앉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연배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앉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나름 이해를 해보려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럼 기획사 사장님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그런 문단과 출판 권력과 연관된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비교적 되게 최근에 알았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이제 우리 교수님도 평론가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저는 근데 그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소설가가 되는 저의 그 마음을 좀 북돋아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세의 권력은 평론가가 갖고 있지만, 죽고 나면 평론가를 누가 기억하냐. 남는 건 작품이다. 소설이다. 그러면 작가가 최고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애초에 작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에 어떤 감명을 받았다기보다도 현세의 권력은 평론가가 갖고 있지만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때 저는 좀 깨달았어요. 술자리에서 상석이라니까.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눈치 보는 평론, 눈치 보는 비평 이런 거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특이한 시스템에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평론가도 그 출판사에서 약간 청탁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평론을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쓴다기보다도 이렇게 출판사가 북이의 책을 내면서 여러한 작가 책을 내는데 그 책을 먼저 어떤 평론가한테 보내서 그거에 대한 평론을 받아서 싣는 사실 출판사와 평론가와 학계 교수 이렇게 세 영역이 문단을 굴러가게 하고 순환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특히 이제 문단에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어떤 책의 뒤에 띠지나 책 표지 뒷면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적혀 있으면 아, 이 작품에 대해서 이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없죠, 이제는. 거의 특히 없죠. 문단에서.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그 출판사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출판사가 갖고 있는 문예지의 편집위원인 평론가가 좋은 얘기를 써주고 좀 서로서로 이제 공조관계에 있는 거죠. 특히 작품 뒤쪽에 실리는 작품 해설의 경우에는 그냥 엄청 칭찬 일색이죠. 그거를 줄여서 비평이라고 하죠. 이 이름을 너무 잘 붙인 게 진짜 줄에서라니 그거 얼마나 잘 붙였어 진짜. 그러니까 그 결혼식 가서 신랑 신부 보통 칭찬만 해주잖아요. 저도 뭐 결혼식 때 생각나는 게 사실 정말 너무 별거 아닌 저의 학력을 대단한 것이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때 당황해서 그 뒤에 얘기는 여전히 생각이 안 나요. 뭘 들었는지. 그런 게 이제 주례사인데 우리나라 비평을 주례사 비평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사실 제대로 된 평이 나오려면 그런 말 있어요. 죽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좀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된 비평을 하지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예의 뭐 이런 건가? 예의가 아니라 그냥 밥줄이야. 아까 말한 그런 공생의 그거에서 나만 이제 빠지게 될까 봐. 그죠. 거기에 충실하게 그 공생 관계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론가 분들도 뭐 아주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막 약간 자조적인 그런 말을 하시기는 하세요. 그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읽기 싫은 작품을 읽고 심지어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그 그렇지. 고충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한국 문학 작품들을 보면 작품 뒤에 꼭 해설이 붙어 나오는데 웬만하면 해설이 다 있어요. 없는 게 거의 없죠. 작품으로 딱 끝나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화라는 거를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그거를 알고 나니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외국 책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뒤에 해설이 붙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책의 마지막은 그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야. 대부분. 뒤에 그냥 뭐 주석이 좀 더 붙거나 실제 그 작품에 필요한 주석이 붙거나 아니면 뭐 판권 계약 이런 거 들어가 있지. 끝부분에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도 뒤에 반드시 하다못해 번역자의 말이라도 꼭 끼워 넣잖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이 해석을 독자는 제대로 못할 것이다. 내가 조금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 신영철 평론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배우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그 작품 뒤에 실린 해설을 보고서 화가 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책이요? 그게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좋은 오래 작품이죠. 되진 않았는데 황정은 작가를 약간 좀 스타 작가까진 아닌가? 하여튼 그 국문과 내에서는 거의 스타 작가거든요. 지금 글 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그 좋아해요. 그 국문과 특히 학부에서는 진짜 되게 엄청나대요. 이 인기가. 요즘 학부에서? 네네네. 그 반열에 올린 작품이 저는 백의 그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책인데 그렇게 인기 많아진 줄 잘 몰랐는데 왜냐면 부기 씨는 프랑스에 있으니까. 이 책을 제가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여기 한국 책이 귀하니까. 그쵸. 그래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구해가지고 읽고는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거의 한 최근 5년 동안 읽은 소설 중에 되게 손에 꼽게 너무 좋았고 보고 막 울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 그랬어. 보고 막 울고 막 4번, 5번씩 다시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4번, 5번 읽을 때까지 그 뒤에 이제 신영철 씨 글이 실려 있는지 모르다가 보통 안 읽으니까. 보통 과제 아니면 보통 안 읽죠.
이제 4-5번 읽고 이제 작품은 정말 충분히 봐가지고 뒤적뒤적 되다가 그럼 신영철 씨 글도 읽어볼까 하고 읽다가 그 해설 첫 장을 읽다가 제가 진짜 큰 육성으로 소리를 악 하고 질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무슨 부분인지. 이게 딱 첫 장이거든요. 첫 장에 백의 그림자를 읽고 나는 이 소설에 대해 뭔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한 의무감을 느꼈다. 행여나 있을 오독으로부터 이 소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의무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출판사에 청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영철 씨 의무감 갖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분이 비평은 기본적으로 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하신 분이거든요. 뭐 오독으로부터 지킨다는 그런 구린말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말하지 말고 쓰지 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던 대목은 행여나 있을 오독으로부터 이 소설을 지켜내야 된다고. 그런 의무감에 이 사람이 시달렸다고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 설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들 저걸 저렇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있는지 자기 이름 밝히고 근데 동공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 육성으로 막 진짜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회차 제목에 그런 거 생각한 거예요. 대단한 수호자 나셨네. 행여나 있을 오독으로부터 이 소설을 지켜내야 한다. 정말 저 문장에서 진짜 이 문단의 병폐가 집약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 기성문인, 기성평론가들이 도대체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자의식이 저들을 저렇게 구성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오독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 독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읽는 방식으로 읽지 않으면 오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항상 이렇게 살아온 거지 뭐. 그치. 우리 문학교육 생각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거 오지선다로 찍었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짜 길어요.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신영철 평론가에 대한 호감이 이제 반감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이 소설의 해설에서만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초등학교? 우리가 문학이란 걸 막 접하는 시점 그때부터 우리는 작품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 그런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해설, 수능 때는 답지가 가르쳐주는 해설. 그리고 이제 국문과 들어가서는 문단이 허락한 독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중고등학교 때는 오지선다니까 그때도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기는 했어요. 다 하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치. 문학 작품 읽는 거는 다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비교적 불만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국문과는 다를 줄 알았거든. 이제 드디어 내 생각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국문과 와서도 그렇지 못했죠. 그 교수님의 해석대로 써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점점 깨닫죠. 한 1년 학점 박살 나고 그 뒤에야. 근데 영화 씨는 좀 눈치도 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작품을 이제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읽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맞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안 되는데. 그래서 왜 눈치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국문과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중간고사였어요. 근데 그랬죠. 그거를 제일 첫 주에 알려줘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알려준다. 시험 문제는 문학이란 무엇인가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중간고사 때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답지에 문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지를 작성할지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험장에 가서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한테 문학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 좀 국문과에 막 들어갔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몇 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문학 쓰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지. 또 이게 빨리 알게 된 거죠, 부기 씨는. 거기에 아무도 내가 생각하는 문학 안 적어요.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뭐 교수님이 읽으라고 한 책, 교수님 말 이런 거 정리해서 적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다 그렇게 적는 줄 알았는데 영화 씨가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문학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학점 박살 났어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 네, 조금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한 게, 그때 이제 그 조별로 뭐 평론 발표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평론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논문 같은 거 같이 써서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같아.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처럼. 맞아. 교수님이 문단이 허락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야. 진정한 독서, 진정한 페미니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진정한 페미니스트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진정한 독서가 아닌 거야. 그런 권력을 가진 쪽은 항상 그런 걸 재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거. 진정한 거. 순수한 것. 백의 그림자 해설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그 부분은 그냥 나 개인이 어떤 독서 과정에서 평론가 1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문단 전체의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침투해 오는지 그거를 정말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와 이거는 이 방송 회차로 한번 꾸려야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복합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 수록 작품들도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고 문학 교육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부기 씨한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이 없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똑같은 이런 거를 만약에 다른 예술 분야에서 했으면 하다못해 영화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동진 씨나 이런 사람들 글을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기 전에 내가 이 돈 9천 원과 뭐 나의 시간을 써서 이 영화를 볼 만한지 그런 걸 좀 정할 때 그 평론가들 그런 걸 찾아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으면 분명히 트위터에서 엄청 까였을 거야. 가루가 되게. 조리돌림. 이미 뭐 자의식 충만이다 말한 대로 거만하다 그런 식으로 되게 까였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솔직히 신영철 씨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를 사람들이 태반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국 문단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고 눈밖에 나 있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피드백이 안 오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되는 발언을 해도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람들이 그래. 모르기 때문에. 여은이 이런 말 하면 엄청 까이지. 관심 속에 사니까. 하지만 신영철 씨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그런 와중에 그분들은 점점 더 자기 성을 구축하시고 그 속에서 그 자신이 만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 돈키호테 같기도 하네요. 그분이 그렇게 시대가 바뀐 줄 모르고 뭘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셨잖아요. 돈키호테가. 똑같네. 자기 모든 걸 걸고 뭐 지키잖아요, 돈키호테.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황정은 소설가의 소설 중에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없어서 한국 문학을 안 보는 거지, 어렵고 뭐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심각해. 이 얘기랑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음악계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파리에 이제 음악 유학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이미 알려진 기성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중년 남성이에요. 이 피아니스트 분이. 이 분과 음대 학생 2명과 저랑 이렇게 넷이서 그냥 뭐 거기가 이제 친구 집이어가지고
같이 떠들고 놀다가 생긴 일이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그 학생 2명과 제가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이제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스피커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면 정말 좋겠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밴드 음악 제가 좋아했던 락 음악을 몇 개 이렇게 누구? 그때 브로콜리 너마저랑 너무 좋아. 브로콜리 너마저랑 뭐 윤도현 밴드랑 이렇게 들으면 진짜 좋겠다. 그 브로콜리 너마저. 음향이 진짜 역시 음향 돈이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좋아하는 곡들 서로 들려주고 또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이미 10년 동안 펑크 음악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펑크 음악을 하다가 파리에서는 재즈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셋이서 그렇게 놀다가 이 피아니스트인 사람이 방에 들어왔어요. 이 학생 2명 다 재즈를 하고 있었고 재즈 피아니스트니까 좀 선생님이랑 학생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하는 관계이기도 했지만 담배 같이 피자면서 방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분 표정이 썩는 거야. 피아니스트 분이? 이제 음악은 흘러나오고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막 미간을 팍 찌푸리면서 말도 안 하고 손짓으로 이렇게 끄라고 이렇게 치우라고 치우라고 손짓을 이렇게 손사래를 막 쳐가지고 일단 껐어. 근데 그러고는 하는 말이 그 음악들에 대해서 엄청 혐오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밴드 음악. 야 너네한텐 저게 음악이냐? 그런 식으로 야 저거는 나한테 너무 소음이고 쓰레기야. 그리고 야 너네는 저런 거 듣고 불쾌하지 않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아깝지 않아? 시간이 아깝지 않아? 그 나올 수 있는 혐오 발언 그냥 다 하는 거야. 그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네. 아니 이거 되게 많이 보던 그거네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 재즈, 클래식 이런 거 이제 또 그 음악계에서도 순수 음악, 뭐 정통 음악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그거 빼고는 음악이 다 싫은 거야. 흘러나오는 게 싫은 거야. 저건 음악도 아닌 거고 쓰레기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분이 엄청 상했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고 뭐 얼마나 훌륭한 클래식 음악 하는지 몰라도 나는 네 음악보다는 브로콜리 너마저가 내 인생의 음악이야.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작곡을 하거든요. 자기 앨범도 있어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들었는데 나한테는 그게 별로야. 네 음악보다는 브로콜리 너마저가 훨씬 훌륭해. 그래. 여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려고 했냐면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던 이 일화가 문단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문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그 클래식에 대치되는 게 이제 순수문학이잖아요. 그 순수문학 외에는 다 배제해버리죠. 심지어 순수문학 내에서도 제가 그 음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그게 제가 한창 정통 클래식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클래식 음반 들으면서 이거 베토벤이 좋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거를 또 제가 유지태 씨랑 김효진 씨 그 부부가 만난 게 라흐마니노프 그걸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차에 틀었는데 그걸 알아보더라. 그래서 거기서 반했다 그걸 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연애하려면? 유지태를 만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거기서 그런 생각이 이제 빡 들어가지고 되게 열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걸 전수해주는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카라얀이라는 지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방식인데 그 당시에는 좀 대중적이라고 많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창 그거 할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 순수문학 안에 드는데도 인기가 많으면 갑자기 좀 대중적이라고 또 쳐내잖아요. 질투나서 그래 진짜. 내가 자기 음반 듣고는 별 코멘트 안 하다가 브로콜리 너마저를 듣고 있으니까 브로콜리 너마저 너무 여기에서 클래식이잖아요. 거기로 보통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 음악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거를 보고 나서 야 진짜 문단도 진짜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다른 예술 계열과 비교할 기회가 없었을 때는 그냥
그냥 내가 좀 삐딱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좀 불만 종자일 수 있지. 프로 불편러일 수 있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가끔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드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예술 계열에서 그런 일을 내가 당하고 나니까 구린 거지. 확실히 좀 더 알겠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어떨지. 그게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그 문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 진짜 별 볼 일도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그 싸고 돌면서 딴 건 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키 읽으면 골빈 거야. 막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정말 우습고 유치하게 보일지. 정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막 저건 소설도 아니야 이러면서 요즘 그래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는 그 한국 작품 중에 82년생 김지영 씨 그 소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단에서 저건 소설도 아니라고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얘기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독자의 선택이고 82년생 김지영은 사실 그 페미니즘 물결에 힘입어서 굉장히 오래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그죠, 대해서 이게 한국 문학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 문학의 독자가 읽은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인 독자들이 읽은 거죠. 근데 어쨌든 독자가 선택한 건 82년생 김지영이란 말이죠. 문단이 좋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런데 문단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은 아예 논하질 않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것도 가져와서 논하고 왜 사람들이 이걸 읽느냐. 요즘 시대의 시의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춘 문학은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고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겠어. 왜 저거를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지 뭐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뭔가 뭐 서사가 어떻고 뭐 인물이 어떻고. 하여튼 근데 생각해보면 서사 인물 다 있는데. 아니면 좀 그런 거 아닐까? 좀 쉽게 쓰여져서? 이게 좀 한남들을 보여주니까 불편했던 거 아니야? 너무 실화라서? 너무 비슷한 이 얘기의 변주가 자기 일상에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82년생 김지영은 르뽕가요? 아무튼 신영철 씨가 오독이라고 하든 말든 간에 여튼 한국 문학은 이제 와서는 오독이라도 해주면 다행이라고. 그래, 감사한 줄을 알라고요. 그냥 좀 읽어주면 고마운 줄 알라고 뭐 오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예술계는 다 그걸 알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클래식 바로 보러 와주면 고맙잖아. 음반 사주면 고맙고. 미술 전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솔직히 미술 음악계랑 비교하는 것도 우스운 게 미술계 음악계는 뭔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다른 종류의 기쁨을 줘요. 그 새해 첫날에 막 그런 때쯤에 신년 음악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약간 예쁘게 입고 그 음악회를 간다는 게 좀 큰 사치처럼 느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미술 전시회 마찬가지야. 연애할 때 얼마나 쓰기 좋아요? 맨날 모텔만 갈 거 아니잖아. 미술 전시회 가끔 가서 좀 이렇게 우리는 좀 고상한 커플인 그런 것도 하고 문학은 연애도 쓸 데가 없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제가 돌아섰으면 거의 다 돌아선 거예요. 난 끝까지 비호해주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문학이 지금 이렇게 다 쳐낼 때가 아닌 게 일단 한국 사람 그 수가 좀 적잖아요. 한국어 화자가. 근데 그 우리 문학을 이제 번역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맨부커상 받으면서 우리도 우리 문학도 번역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였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채식주의자가 상을 받으니까 한국 문학이라는 데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지. 그 전에 우리 거 가져다가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부끄럽네. 갑자기 그 언니의 폐경 이런 거 번역해서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회차에서 제가 말했었는데 불어권 작품 진짜 많다고. 얘네가 제국주의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어권이나 영미권에 비하면 진짜 한국어 화자? 여튼 한국 문학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또 그런 같은 모국어, 내 모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는 거는 정말 되게 고유한 기쁨이 있다고 그 안에. 맞아.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된 그 작품을 같이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동질감도 있고, 그리고 우리만의 정서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한국 문학에서 좋은 작품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마저도 진짜 소수의 몇몇 저런 잘난 듯이 구는 평론가들이 뽑아놓은 걸 위주로 봐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당장 요 몇 년만 봐도 제 주변에 한국 소설 읽는 사람이 없어요. 뭐 시는 원체 독자가 없고 그치. 소설도 외국 소설을 읽지 뭐 한국 문학의 거를 거의 찾아보지를 않죠. 보통 독자들이. 그쵸. 거기에 좀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사람들은 점점 더뭐 고고하게 굴지, 점점 더 탑쌓아가지. 그 사람들은 관심 없으니까 뭐 걔네들이야 그러든 말든 상관도 안 하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국문과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그런 좋은 문학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걸 좀 다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것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 몇 안 되는 역사도 짧고 수도 적고 그런 거에서 또 뽑아가지고 교과서에 다 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평론가의 위치나 아니면 뭐 평론가의 의무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품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시장이나 그런 한국의 등단제도 같은 게 그러니까 가능한 이유가 보통은 이제 출판사에 투고해서 출판사가 책을 내고 그게 인기를 얻으면은 책을 계속 낼 수 있고 작가가 되는 건데 왜 한국은 그게 안 되냐면 평론가들이 그걸 만약에 출판사에 맡기면 출판사에서 작품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아보겠냐.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눈은 평론가들이 가지고 있다. 뭐 여튼 문단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뭐 작품을 보는 눈이 있네 마네 하는 것도 굉장히 기고만장하지만 독자들 스스로도 나는 작품을 보는 눈이 없어. 맞아. 나는 문학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또 해봤더니 우리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과정을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앞에서 뭐 신영철 씨 글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독자 1인과 평론가 1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저의 뭐 국문과를 들어가고 요 몇 년간 생긴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좀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에서 이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지. 맞아.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하면서 국문과 가서 교수님이 허락한 작품만 읽으면서 이 전체가 되게 악순환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도 독서를 할 때 그냥 이거는 내가 읽는 방식은 이런 거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평론가가 뒤에 뭐 해설을 실어놨으면 그게 좀 더 맞는 말처럼 보이게 되고. 맞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기 씨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독자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석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잘 모르고 하는 것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문학은 어려운 것 문학은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 것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그냥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싫으면 싫은 거지 난 이거 재미없더라 나는 그거 재밌더라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관심 갖는 사람 떨어지고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더 좁아지고 그러면 점점 더 또 엘리트화되고 그렇게 되네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은 잘리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동시 같은 거를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다 의미가 정해져 있어. 내가 내 맘대로 읽을 수가 없고 내 맘대로 읽더라도 시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 수능 때도 우리 다 겪었잖아요. 수능을 보신 분들은 언어 영역 뭐 시랑 소설 나오지만 그게 뭐 그걸 감상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냐고. 내 감상보다는 그 감상은 다 쳐내야 되는 거고. 그쵸. 답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문단과 평론계에서 뭐 작품을 보는 눈, 뭐 보는 눈이 있네 마네 하면은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비해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도 작품 보는 눈을 따지길래 정말 되게 고고하게 좋은 작품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좋은 작품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뭐 그렇게 파고드는 줄 알았죠. 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열을 올리는 줄 알고 시장과는 이게 담을 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좋은 작품은 생명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장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동의된다 싶으면 또 그렇게 돈 냄새는 또 잘 맡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문단 권력 이렇게 우리가 퉁쳐서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자아 분열이 일어나서 그 정말 그 고고하게 학계에 계신 분이 있고 이렇게 그 출판사랑 그 이익이 조금 얽힌 분들이 있어요. 학계에 계신 분은 사실 그 교수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출판사가 주는 그 얼마 안 되는 푼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고고해지시는 거고 그런 분들의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어쨌든 그 소비자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상문학상 이런 그때 말했다시피 문학사상 1년을 먹여 살린다는 그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가장 잘 팔리는 작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이상문학상을 또 팔 수 있으니까. 그 뭐 올해는 아닌 분을 주기는 했더라마는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뭐 모든 권력이 다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분열이 좀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루키는 절대 읽으면 안 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루키가 팔린다면 하루키를 번역해야겠고 그런 거죠. 좀 그 문단 내에서도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작품을 보는 눈 그런 말 하지만 뭐 김원 화장 뭐 공터에서 이런 상 주는 그런 눈 나는 못 믿겠으니까. 그러니까. 다 누구나 눈을 갖고 있고 다 각자 자기 눈으로 세상 보면서 살면 돼. 그래. 좀 우리가 봤을 땐 영 좀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감각이. 좀 구시대야. 뭐 하여튼 간에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자부심 갖는 거는 저는 좋아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나는 절대 오독을 하지 않지. 이렇게 자부심 갖고 사는 거는 좋은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이름 걸고 쓰는 거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런 걸 제가 공부한다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본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세상에 내지 말고 본인들끼리 돌려보시는 거 어때요? 아니 좀 이번 회차까지 녹음하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좀 그래도 방송 초기에는 나는 좀 뭐 하여튼 문단은 망했고 거기는 뭐 내 알바도 아니고 뭐 알게 뭐야 좀 이런 입장이었는데 방송을 점점 더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뭐야가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문학 폭 자체가 줄어들고 그래. 우리 아래 세대들이 볼 좋은 작품들이 얼마나 천해질지를 생각을 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야.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좀 손해죠. 진짜 그냥 뭐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뭐 투표해서 정권 바꾸면 돼. 맞아. 근데 이거는 뭐 정권을 바꿀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투표를 해가지고 막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업 만들어가지고 회장 투표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투표에서 뭐 성폭력 같은 거 일으키면 다음 투표에 떨어뜨리고. 그래. 뭐 어떻게 안 되나? 정말 이런 식으로 한 2, 30년만 더 지나면 이미 2002년부터 신인 작가가 없어서 한국 문단이 중내 만회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한 20년만 더 하면 한 3, 40년 한국 문화 그렇게 침체되면 정말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한국어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야. 내가 진짜 그냥 한국 문학이 망하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문학을 좋아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고 원어로 읽을 수 있는 건 한국 문학밖에 없는데 여기 망해버리면 내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망했지 뭐. 빨리 불어 공부터 열심히 하세요. 저 이제 영어 공부해보려고요. 진짜.
그럼 우리 다 같이 지겹겠지만 영어 공부든 뭐 딴 거 해볼까요? 오늘 그거는 좀 그런 바람을 담아서 마지막 멘트를 해볼게요. 한국 문단은 망해도 여러분은 불기 영화를 누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학은 개뿔이었습니다.